어머니,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은행에 가셨어요? 제가 관리하겠다고 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바퀴를 때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잔액 조회만 했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예금 해지하려고 했다고요. 치매 검사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매라니.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지금의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말 듣고 계세요? 대답 좀 하세요. 응, 듣고 있어. 듣고만 계시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왜 제 허락도 없이 은행에 가신 거예요? 어머니 재산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제 허락? 제가 이 집은 누구 집인가? 이 돈은 누구 돈인가? 어머니,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검게 꺼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동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며느리였습니다.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베란다로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산은 이미 앙상한 겨울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계절은 변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기다려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아니, 특별하다기보다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거 우리 집 얘기네 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 오래된 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나이 67세, 남편과는 40년을 함께 살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30살에 결혼을 했으니 며느리와 함께 산 지는 어느덧 17년째입니다. 아니, 함께 살았다기보다는 며느리 집에 얹혀 살았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 외곽에 그럭저럭 괜찮은 동네에 있는 32평 아파트입니다. 시세로 따지면 4억쯤 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김미경, 45세, 대학 나온 똑똑한 며느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그런 말들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확히 1년 뒤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 명의 어머니 걸로 되어 있죠? 그럼 종합부동산세 엄청 나올 텐데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명의를 저희 앞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다. 이건 내 집이다.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줄었습니다. 하나, 둘. 명절 때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오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통장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용돈은 매달 드릴 테니까 어머니는 편하게 쓰세요. 그렇게 제 통장이 며느리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금 1억 2천만 원, 남편의 보험금 8천만 원, 그리고 이 집 전부 며느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30만 원, 며느리가 제게 주는 용돈입니다. 병원비, 약값, 가끔 친구 만날 때 쓰는 차비, 그걸로 한 달을 버팁니다.
새 옷 한 벌 사본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옷은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맞습니다. 옷은 있습니다. 30년 된 옷, 20년 된 옷들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경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박진수, 제 아들입니다. 48세, 대기업 다니는 괜찮은 직장인입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닌데 미경이가 왜 울어? 엄마가 또 은행 가셨다며? 엄마, 미경이한테 맡겨놓으면 편하잖아. 왜 자꾸 그러세요? 편하다고요. 내 돈을 내가 못 쓰는 게 편한 거라고요. 진수야, 응, 너는 내 엄마 편이니 아니면 내 마누라 편이니? 엄마, 무슨 소리야? 편을 가르는 게 어딨어. 엄마도 우리 식구고 미경이도 우리 식구잖아. 그래요. 식구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 식구인지. 그래, 알았어. 미경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엄마가 직접 사과하셔야지. 미경이 많이 속상해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해는 참 빨리 집니다. 저의 인생처럼.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안방에서 쫓겨나 지금 제가 있는 이 작은 방, 6평도 안 되는 이 방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손주들한테 할머니 냄새나요라는 말 들으며 그렇게 죽는 건가? 아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아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수첩입니다.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KB은행 계좌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 우리은행 계좌번호,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 순자야, 이건 전부 당신 거요. 내가 없어도 잘 살아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흐릿하게 번진 펜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은 거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지킬 거예요. 아니, 쓸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위해서.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김미경을 처음 만난 건 17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웃는 얼굴도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어요. 진수 오빠가 맨날 자랑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준비한 건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불고기였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으니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고 고기는 제일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며느리는 잘 먹었습니다. 아니, 잘 먹는 척을 잘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김치찌개는 한 숟가락만 떴고 불고기는 쌈을 싸서 먹는 척만 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그해 봄에 올렸습니다. 호텔 웨딩이었습니다. 친정 측에서 주장했습니다. 우리 딸이 외동딸인데 제대로 된 결혼식 해줘야죠. 예식 비용만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에서 나갔습니다. 신혼집 장만비는 저희가 전부 댔습니다. 강남에 작은 빌라를 하나 마련해줬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는 뭘 해줬을까요? 혼수였습니다. 침대 하나, 냉장고 하나, 세탁기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따로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강남 빌라에서, 저희 부부는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명절 때만 얼굴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도 괜찮았습니다. 명절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왔고 설거지도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할게요. 그런 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첫 손주 박준혁이가 태어났을 때가 며느리 결혼 2년 차였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바로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육아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손주를 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그렇게 저녁 8시까지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오면 저는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이라는 건 입으로만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돈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박수진이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도 부탁드려요. 어머니 아니면 누가 봐줘요. 저는 그렇게 6년을 보냈습니다. 두 손주를 키웠습니다. 제 허리가 망가진 건 그때였습니다. 아이를 업고 안고 재우느라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애들은 누가 봐주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쓰러진 건 그 이듬해였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고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착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고 술을 마셔도 조용히 들어와서 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크게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 있었습니다. 며느리 문제로 남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순자야, 미경이가 또 돈 달라는데 뭐 하는데 쓴다고? 애들 학원비 내야 한다.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우리가 왜 그것까지. 그래도 손주 아이가 우리밖에 없잖아. 남편은 그렇게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자주 돈을 요구했습니다. 학원비, 학용품비, 체험학습비, 명목은 많았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노후 자금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낸 날이었습니다. 순자야, 아들 좀 도와주자.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출근하다가 지하철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3일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가 왔습니다.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50만 원, 한 달이면 1,5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전부 커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병원에서 보냈고 남편은 결국 집으로 왔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집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 보내세요. 어머니 혼자 돌보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돌볼 수 있어. 그래도 됐어.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 며느리의 얼굴에서 아, 귀찮게 됐네라는 표정을 봤습니다. 남편을 1년간 집에서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식사 도와주고 목욕시켜주고 제 몸도 성한 게 없었지만 남편을 돌보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밤에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면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그 손의 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그 다음에 겨울이었습니다. 조용히 갔습니다. 자다가 그냥 숨이 멎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깨우려는데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몇 명, 친척 몇 명, 며느리 친정 식구들도 왔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인이 편히 가셨으니 이제 사모님도 좀 쉬셔야죠. 쉬다니요.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무슨 휴식이 있을까요?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는 동안 저는 멍하게 있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왔다가는 사라지고
또 밀려왔다가는 사라지고, 그런데 49제를 마치고 딱 일주일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보험금 나왔죠? 보험금. 남편의 사망보험금 8천만 원. 응.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제 통장이 며느리 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왜 그때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기력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면 아들도 저를 멀리할 거라는 두려움, 손주들을 못 보게 될 거라는 두려움, 혼자 남겨질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관리해줘.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이 진짜로 망가지기 시작한 건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집에 처음 온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서울 구경 좀 하고 싶대요. 며칠만 묵어도 될까요?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며느리 아버지, 그리고 며느리 남동생 부부까지 5명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쓰던 안방을 며느리 부모님에게 내줬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며느리 남동생 부부는 거실에 에어매트를 깔고 잤습니다. 아이고, 미경이 시댁은 정말 좋네.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사시고. 며느리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참자.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그들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요. 서울 병원에서 치료 좀 받고 가려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냉장고에서 음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껴두었던 고기, 과일, 반찬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먹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제가 먹어도 되죠? 묻기는 하지만 이미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네, 드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남동생은 남았습니다. 형님, 저 취직 준비 중인데요. 서울에 있어야 면접도 보고 그러거든요. 당분간만 더 있어도 될까요? 당분간이 6개월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남동생 김민수는 28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백수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게임하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그리고 욕설. 아, 시발. 이 새끼가.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치킨 박스, 피자 박스, 콜라 캔들,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고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좀 치워줄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이따 치울게요. 하지만 치워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치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며느리 남동생은 드디어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형님, 회사가 여기서 가까워서요. 그냥 여기서 출퇴근하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자취방 구하려면 또 돈 들잖아요. 그냥 여기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해.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네. 근데 신혼집을 아직 못 구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신혼생활 해도 될까요? 금방 나갈 거예요. 당분간. 그 말을 또 믿었습니다. 며느리 남동생의 신부는 27살 박지은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이 한 칸 더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방 좀 작죠? 신혼부부가 거기서 지내기에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 방은 작았습니다. 6평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간 쓴 방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방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골방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거기도 잘 만들면 아늑해요. 골방, 3평짜리 창고로 쓰던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시니까 작아도 괜찮으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짐을 쌌습니다. 40년간 쓰던 옷장, 남편의 유품들, 사진첩, 전부 골방으로 옮겼습니다. 골방은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첫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2달 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준혁이와 초등학교 2학년 수진이었습니다. 할머니 방 어디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여기, 이 방이야. 골방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방 냄새나요. 수진이가 코를 막았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준혁이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은 금방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냄새나는 방에서 곰팡이 핀 벽을 보며 내가 뭐가 되었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 3주 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이 얇아서 다 들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 어머니 재산은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 재산이라는 단어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집이 4억이고 예금이랑 보험금 합쳐서 2억. 총 6억 정도 돼. 6억? 제 재산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름으로는 아직 있어. 명예 이전은 천천히 하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으면 되니까. 돌아가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혁이 유학? 걱정 마. 그 돈으로 보낼 거야. 미국 대학 보내려면 2억은 있어야 하잖아. 제 돈으로 손주 유학을 보낸다고요. 어머니? 몰라. 요양원 보낼까 생각 중이야. 집에 있으면 불편하잖아. 요양원 비용은 매달 2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어머니 예금에서 나가는 거지 뭐.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럼 우리는 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고. 엄마, 내가 잘하고 있지?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중에 통화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제 돈을, 제 집을, 제 인생을 다 빼앗아간 겁니까? 그리고 이제는 저를 요양원에 쳐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분노였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나야. 순자, 친구 김정숙, 65세,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정수가,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좀 만날 수 있어? 다음 날 저는 정수기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습니다. 며느리 몰래 나왔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나. 그리고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관리하는 것, 월 30만 원 용돈으로 사는 것, 골방으로 쫓겨난 것, 그리고 어제 들은 전화 통화 내용까지. 정수기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순자야, 미쳤구나. 뭐? 내 며느리 말이야. 완전히 미쳤어. 아니, 내가 미친 거야. 내가? 그래. 왜 그걸 참고 살아?
내 돈이잖아. 내 집이잖아. 왜 며느리한테 빼앗겨? 그래도 아들, 그 아들이 내 편이야? 아니잖아. 내 말 들어봐. 그 아들은 마누라 편이지 내 편이 아니야. 정수기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순자야, 내 인생이야. 내가 번 돈이고 내 남편이 남긴 거잖아. 왜 며느리가 마음대로 해? 그래도가 어디 있어. 순자야, 너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정수가, 근데 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수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통장 되찾아. 어떻게? 은행 가서 재발급 받아. 내 명의잖아. 할 수 있어. 그래도 며느리 눈치 볼 거야? 아니면 내 인생 찾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법무사 하나 알아. 거기 가서 상담 받아봐. 어떻게 하면 내 재산 지킬 수 있는지. 법무사? 그래.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돼. 며느리가 내 돈 마음대로 못 쓰게. 그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명함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송엠 파트너스 법무사 사무실. 정말 여기 가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 법무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송 변호사님이 곧 오실 거예요. 송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투가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미라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 제 의사와 관계없이 돈을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요양원에 보내질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송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통장이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제 명의예요. 그럼 카드는요? 카드는 며느리가 제 명의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현금 인출기 비밀번호는 아세요? 모릅니다. 며느리가 바꿨어요. 송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예요. 며느리가 어르신 동의 없이 돈을 쓰고 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횡령.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현실감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송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은행에 가서 통장 재발급 받으세요. 어르신 명의니까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해요. 둘째,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세요. 며느리가 모르는 번호로요. 셋째, 카드를 전부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송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며느리와의 관계를 끊을 생각이시라면 재산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사?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요? 네. 어르신의 재산이에요. 어르신이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어르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송 변호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40년을 산 집을.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행복했나요?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 있어야 하나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책을 꺼내서 적었습니다. 1단계 은행 가서 통장 재발급, 2단계 비밀번호 변경, 3단계 예금 전부 인출 또는 이체, 4단계 집 매매, 5단계 이사. 적고 나니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안 된다는 것. 며느리가 알면 모든 계획이 무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할까? 며느리가 없을 때, 아들도 없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2주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친정에 일주일 정도 다녀올게요. 친정, 일주일. 이때다. 그래, 다녀와. 어머니 혼자 계실 수 있으시죠? 반찬은 해놓을게요. 걱정 마. 나 혼자 잘 살아. 며느리가 의아하게 저를 봤습니다. 제가 보통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정도만 말했는데 오늘은 어투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곧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다녀올게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해외 출장 가. 10일 정도. 해외 출장? 10일. 완벽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엄마 혼자 계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나 이제 늙어도 할 건 다 해.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준혁아, 수진아, 할머니 집에 있을래? 싫어요. 이모 집 갈래요.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며느리의 여동생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일주일간, 아니 10일간 집에는 저 혼자입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기 3일 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KB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재발급 좀 받고 싶어요. 분실하셨어요? 네. 사실은 분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였으니 재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 새 통장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비밀번호 설정해 주세요. 비밀번호, 며느리가 모르는 번호. 저는 남편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확인 한 번 더 입력해 주세요. 다시 입력했습니다. 완료되셨습니다. 잔액은 1억 2,387만 원이에요. 1억 2천. 제 돈이었습니다. 혹시 카드도 재발급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됐어요. 카드는 필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쓰던 카드는 정지시킬 겁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단계 성공. 다음은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통장 좀 재발급 받으려고요.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신한은행 잔액 4,823만 원. 그리고 우리은행 잔액 3,112만 원. 총합 약 2억. 보험금 8천만 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4억, 총 6억 정도의 재산이었습니다. 송 변호사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어르신, 집을 파시려면 부동산에 연락하세요. 금매로 내놓으면 빨리 팔려요. 금매,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파는 것.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이죠? 네, 맞습니다. 집 좀 팔고 싶은데요. 어느 아파트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 거기요. 시세가 4억 정도 되는데 급하세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러시면 3억 5천 정도에 내놓으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5천만 원 손해.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명의가 어떻게 되세요? 제 명의예요. 아, 그럼 신분증이랑 등기부등본 필요한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큰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친정 갑니다. 그래, 잘 다녀와. 반찬은 냉장고에 다 해놨어요. 데워 드시면 돼요. 알았어. 어머니,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래.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행 가시면 안 돼요. 알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혹시나 전화 와도 절대 은행 가시면 안 돼요. 알았어. 며느리가 다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2분, 3분, 5분.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며느리가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엄마, 나도 공항 가야 돼. 그래, 잘 다녀와. 10일 뒤에 올게요. 엄마 전화 자주 할게요. 그래, 신경 쓰지 마. 아들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은 어제 이미 이모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저는 골방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된 코트, 15년 된 스웨터, 10년 된 바지들, 새 옷 한 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네이비색 코트였습니다. 남편이 사준 거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세 박순자,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구분 등.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박순자. 부동산에 갔습니다. 어제 전화드린 사람인데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부동산 사장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네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3억 5천에 금매로 내놓을게요. 빨리 나갈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 동네 아파트는 인기가 좋아서 길어야 일주일이요. 일주일.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팔릴 수 있을까? 혹시 더 빨리 팔 방법은 없나요? 부동산 사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3억 3천에 내놓으시면 3일 안에 나갈 거예요. 이 가격이면 완전 떼가는 거거든요. 3억 3천, 7천만 원 손해.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요? 7천은 큰 돈인데. 괜찮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쓸게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해놓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친정 잘 도착했어요. 그래.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뭐 드셨어요?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 어머니, 밥은 꼭 드세요. 알죠? 알았어. 그럼 저 친정 엄마랑 있을게요.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안다면 당장 달려올 겁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을 겁니다. 그날 저녁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연락 왔어요. 정말요? 네, 내일 계약하고 싶대요. 현금 거래래요. 현금 거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오전 10시에 오세요. 계약하고 잔금은 일주일 뒤에 받으시면 돼요. 일주일. 며느리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잔금 받고 바로 떠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늙어간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납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 그것만 가져갈 겁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치 삶이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첩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일 중요한 사진 몇 장만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리고 지갑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놔두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면 가지면 됩니다. 아니면 버리면 됩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납니다. 새로운 삶으로. 화요일 아침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1시간마다 깼습니다. 혹시 이게 꿈은 아닐까? 내일 아침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일 단정한 옷으로 남편이 사준 네이비 코트, 검은색 바지,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한 구두,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10년 된 립스틱이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67세 박순자. 오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6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고 길거리에는 청소 차량 한 대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새벽은 추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첫 차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6시 45분. 부동산과의 약속은 10시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KB은행 지점은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카드 정지. 며느리가 쓰던 제 명의 카드들을 전부 정지시켜야 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주황빛 햇살이 퍼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왜 이제야 이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는 걸까요? 8시 30분.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출근하는 게 보였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뭘 했을까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는 엄마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들,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9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카드 정지 좀 하려고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르신, 카드 번호 아세요? 아니요. 근데 제 명의로 된 카드 전부 정지하고 싶어요. 직원이 잠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체크카드 2개, 신용카드 1개 있으시네요. 전부 정지하실 거예요? 네. 혹시 분실하셨어요? 네. 직원이 몇 가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지 완료됐습니다. 새 카드 발급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됐어요. 이제 며느리는 제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예금 인출이었습니다. 저 예금 좀 인출하고 싶은데요. 얼마나 하시겠어요? 전액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액이요? 1억 2천만 원 전부요? 네.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찾으시면 위험해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쓸 돈이에요. 그래도 제 돈인데 왜 못 찾습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지점장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정말 전액을 찾으시려는 건가요? 네.
혹시 누가 전화해서 돈을 이체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제가 쓸 돈이에요. 어디에 쓰실 건데요? 그건 제 일 아닙니까?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쓸 돈이라고요. 결국 지점장이 허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계좌로 이체하실까요? 이체할게요. 새로 만든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번째 은행 완료. 신한은행으로 갔습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어르신, 전액을 이체하시겠다고요? 네. 4,823만 원 전부요? 네. 이번에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3,112만 원 전액 이체 부탁드려요. 네. 어느 계좌로 하시겠어요? 새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새 은행 완료. 이제 제 계좌에는 약 2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금 8천만 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지해야 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험 해지하고 싶은데요. 계약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입니다.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어떤 보험을 해지하시겠어요? 남편 명의로 된 사망보험이요. 네, 확인했습니다.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 7,845만 원 지급됩니다. 약 8천만 원. 네, 해지할게요. 해지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개인 사정이요. 알겠습니다. 처리해 드릴게요. 환급금은 사명업일 내로 입금됩니다. 사명업일. 그럼 금요일쯤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요일이면 이미 집을 떠난 뒤일 겁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 부동산과의 약속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부동산으로 가주세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저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습니다. 저 약국에서 약을 샀습니다. 저 공원에서 손주들과 산책했습니다. 이제 안녕입니다. 택시가 부동산 앞에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금을 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부동산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네. 구매자분도 벌써 와 계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구매자는 30대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신혼부부예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겁니다. 저처럼. 자, 그럼 계약서 쓸게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매매가 3억 3천만 원. 계약금 3천만 원 오늘. 잔금 3억 원 일주일 후. 여기 사인해 주세요.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산 집을 이렇게 쉽게 팔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인했습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구매자 부부가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집 주셔서. 좋은 집. 그들에게는 좋은 집이겠죠. 저에게는 감옥이었지만. 어머니, 계약금 3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현금 뭉치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후 월요일에 받으시면 돼요. 그때 열쇠도 넘겨주시고요. 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입금했습니다. 이제 제 계좌에는 2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3억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험 해지환급금 8천만 원, 총 6억 1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었습니다. 이제 이 돈은 제 것입니다. 며느리가 손댈 수 없는 돈입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네, 여기 앉으세요. 메뉴판을 봤습니다. 제육볶음,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선구이. 전부 7,000원이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제육볶음이요.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육볶음, 밥, 그리고 반찬 여러 가지. 오랜만에 보는 푸짐한 밥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이런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국만 끓여놓고 어머니 데워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자유로웠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했습니다. 7,000원입니다. 7,000원. 며느리가 주는 한 달 용돈 30만 원 중 7,000원.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제게는 6억이 있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은 건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며느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흰색 편지지였습니다. 결혼 초에 샀던 거였습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집을 떠났을 거야. 놀랐지? 화도 나겠지. 하지만 이해해줘.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 17년간 너희 집에서 살면서 나는 나를 잃어버렸어. 내 이름도, 내 의견도, 내 돈도 전부 없어졌어. 나는 그저 어머니였을 뿐이야. 아들, 엄마, 손주, 할머니. 하지만 나는 박순자야. 67년을 산 한 사람의 인간이야. 집은 팔았어. 돈도 전부 찾았어.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돈이야. 내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지? 나 알아. 내가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미안하지만 나는 요양원에 안 가.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진수에게 전해줘. 엄마는 엄마 인생 살러 간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전해줘.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미경아, 너도 수고했어. 17년간 시어머니 모시느라. 하지만 이제 됐어. 나도, 너도 이제 자유야. 안녕. 박순자 올림.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놔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면 볼 수 있게.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친구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나야. 순자야. 어떻게 됐어? 다 했어. 정말? 집도 팔았어? 응. 계약했어. 세상에. 순자야, 대단해. 정수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뭐가?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지. 그래도, 순자야, 이제 어디 갈 건데? 바다. 바다? 응. 바다 보고 싶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 좋네. 나도 나중에 놀러 갈게. 그래 와. 순자야. 응. 행복해. 정수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너 이제 자유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 걸까요? 슬퍼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습니다. 정말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 그리고 골방. 40년의 기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늙어간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녕입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봤습니다. 안녕.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서울역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역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청소하는 분들, 이른 출근을 하는 몇몇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저는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KTX 시간표가 떠 있었습니다.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목포, 어디로 갈까요? 바다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일까요? 목포일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동해시,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이름이 좋았습니다. 동해, 동쪽 바다, 해가 뜨는 바다, 새로운 시작. 동해 가는 기차표 한 장이요. 직행은 없고요. 강릉역에서 버스로 갈아타셔야 해요. 괜찮아요. 6시 20분 기차 있는데 타시겠어요? 네. 표를 끊었습니다. 48,000원. 비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6억이 있었습니다. 48,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며 커피를 샀습니다.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1,000원. 종이컵을 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행 가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이별하는 연인들, 모두 제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사연을 가진 한 사람. 6시 20분.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빌딩들이, 아파트들이, 익숙한 풍경들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40년을 산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들판을 지났습니다. 11월의 들판은 황금빛이었습니다. 벼가 다 베어지고 집단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풍경을 보는 걸까요? 서울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주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인생을. 강릉역에 도착한 건 9시 40분이었습니다. 3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역을 나왔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매연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 하지만 좋았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동해시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저기 7번 정류장이요. 30분 후에 있어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김밥을 샀습니다. 편의점 김밥이었습니다. 2,500원. 벤치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제가 제 돈으로 산 김밥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또 창가 자리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봤습니다. 바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푸른 바다,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 걸까요? 그냥 좋아서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롭다는 게. 동해시에 도착한 건 11시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도 없었고 복잡한 거리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월세 방 좀 알아보려고요. 어떤 걸 원하세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요. 혼자 살 거예요. 예산은 어느 정도세요? 보증금 1천에 월세 50만 원 정도요. 부동산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데 있어요. 지금 보러 가실래요? 네. 부동산 직원과 함께
방을 보러 갔습니다. 첫 번째 집은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세 번째 집, 문을 열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6평 정도,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 좋네요. 그죠? 뷰가 정말 좋아요. 보증금 1천에 월세 45만 원이에요.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계약하시겠어요? 네. 부동산으로 돌아가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열쇠 여기 있어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이 열쇠는 제 것이었습니다. 제 집 열쇠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책상 위에 놨습니다. 여보, 여기 좋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철썩. 평화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흰색 천장이었습니다. 골방에 곰팡이 핀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6시간을 잤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바다횟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와도 돼요? 그럼요. 여기 앉으세요. 메뉴판을 봤습니다. 회덮밥 1만 2천 원. 비싼가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6억이 있었으니까요. 회덮밥 하나 주세요.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커다란 그릇에 가득 담긴 회덮밥이었습니다. 신선한 회, 야채, 초고추장.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자꾸 우는 걸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아이고, 그러세요? 많이 드세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오세요. 식당을 나와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구름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바다는 금빛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갔습니다. 철썩, 철썩, 철썩. 저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모래였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하늘이 별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보이지? 저 별들.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바다 보면서. 괜찮지? 바람이 대답처럼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했습니다. 골방에는 샤워실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씻고 난 뒤에 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원할 때 씻을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포근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7통이었습니다. 전부 며느리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연락이 안 되세요? 진수한테 연락할 거예요. 아직 며느리는 집에 가지 않았나 봅니다. 월요일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때가 되면 알겠죠. 제가 떠났다는 걸, 집을 팔았다는 걸. 전화를 끄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통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요? 산책할까요? 카페에 갈까요? 책을 읽을까요? 뭘 해도 좋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게 자유구나. 67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늦게까지 잤을까요? 골방에서는 새벽 6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니까요. 부엌 쓰는 소리, 현관문 닫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골목마다 고양이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10년을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옆집 사람 얼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서울서. 우리 동네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노인정 한번 오세요. 할머니들이 많아요. 네, 그럴게요.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계속 걸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라면 있어요? 네, 저기 있어요. 라면, 우유, 빵, 계란, 김치를 샀습니다. 간단한 식료품이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23,000원입니다. 카드 돼요? 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 카드였습니다. 며느리가 쓰던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카드는 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먹는 라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라면은 몸에 안 좋아요라며 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라면이 좋았습니다.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이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 사진 찍는 커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걸었습니다. 천천히 파도를 보며 바람을 맞으며 발이 모래에 푹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30분쯤 벤치가 보였습니다. 앉았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밀려갔습니다.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달랐습니다. 파도의 모양도 색깔도 소리도 살아있었습니다. 저도 살아있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바다 카페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따뜻한 걸로요. 네, 여기 앉으세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카페인 드시면 잠 못 주무시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피가 좋았습니다. 이 쓴맛이, 이 향이 좋았습니다. 카페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동네 오신 거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휴가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카페 주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혼자 사세요? 네. 대단하시다. 저도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3년 전에. 그래요? 네.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여기 와서 카페 차렸어요. 좋으세요? 카페 주인이 웃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돈은 서울보다 못 벌지만 행복해요. 행복.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행복해요. 카페 주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죠. 자주 오세요. 커피 서비스로 드릴게요. 고마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산책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복잡할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손주 돌볼 필요도 아들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였습니다. 박순자, 67세, 바다를 사랑하는 여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정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서울서.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들이 친절했습니다. 차를 내주고 과자를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할까요? 며느리한테 도망쳤다고. 아니,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가족은요? 아들이 서울에 있어요. 아이고, 외로우시겠네요. 외로울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동복 가게에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운동복 좀 보려고요. 어떤 거 찾으세요? 수영복이요. 수영? 배우고 싶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배우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수영복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몸이었습니다. 주름지고 처지고 늙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였으니까요. 이걸로 할게요. 수영복을 샀습니다. 그리고 물안경도 샀습니다. 다음 날 수영장에 갔습니다. 동네 체육관에 있는 작은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 배우고 싶은데요. 초보자 수업 있어요. 월, 수, 금 오후 2시요. 등록할게요. 3개월에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며느리가 주던 한 달 용돈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등록할게요. 첫 수업 날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코치가 옆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일단 물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물에 얼굴을 담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올라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20초를 참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물속에서는 중력도, 나이도, 과거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였습니다. 저녁에 핸드폰을 켰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27통이었습니다. 며느리, 아들, 며느리, 아들. 번갈아가며 전화를 했더군요. 문자도 수십 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엄마 전화 좀 받아. 어머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 집이 팔렸다고요?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마지막 문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 제발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걱정돼.
아들의 문자를 읽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핸드폰을 다시 껐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동해시는 추웠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파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바다를 봤습니다. 추워도 상관없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가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겨울 바다는 또 달랐습니다. 어둡고 거칠고 강렬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수영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자유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25m를 갈 수 있었습니다. 코치가 칭찬했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배우시는 분 처음 봐요. 기뻤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청소 제대로 안 했네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존중했습니다. 저를 인정했습니다. 노인정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김순희 할머니, 이영자 할머니, 박금순 할머니,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순자야, 오늘 뭐해? 순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산책하려고. 나도 같이 가자. 함께 바다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넌 정말 대단해. 뭐가? 혼자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다니. 별거 아니야. 아니야. 대단한 거야. 나는 못할 것 같아. 순희 할머니도 며느리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손주들 때문에. 손주들이 할미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거야. 알아. 근데 쉽지 않아. 저는 순희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언제든 오고 싶으면 와. 여기 방 많아. 순희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58통이었습니다. 문자는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자도 있었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순자야, 너 괜찮니? 며느리가 날 찾아왔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래. 나 안 알려줬어. 걱정 마. 근데 너 정말 괜찮니? 연락 좀 해줘. 정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나야. 순자야, 너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어디 있어? 동해. 동해시? 응. 세상에. 거기까지 갔어? 응. 여기 좋아. 바다 보이고. 정수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너 며느리가 완전 난리야. 경찰한테도 신고했대. 경찰, 신고? 응. 실종 신고. 근데 경찰이 자발적으로 나간 거라고 실종이 아니래. 그래. 아들도 찾아왔어. 울면서 엄마가 어디 갔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울었다고요. 정수가 나. 아직은 안 돼. 뭐가? 아직은 돌아갈 수 없어.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천천히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고마워. 근데 순자야. 응? 너 정말 행복해? 행복한가요? 생각해 봤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로.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님이세요? 네. 저는 송미라 변호사입니다. 기억하세요? 송 변호사. 처음 상담받았던 변호사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요? 네. 어머님이 치매라서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치매라고요? 저 치매 아니에요. 알아요. 며느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정상 판단 능력이 있으시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랬더니 뭐래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재산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정신이 맑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아직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해줘야 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야, 엄마야. 나 괜찮아. 걱정 마. 조만간 연락할게. 사랑한다.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진수야. 엄마 어디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나 건강해. 엄마, 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집을 팔고 나간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야. 엄마가 왜 그랬냐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엄마도 살고 싶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그게 사는 게 아니었어. 엄마는 그냥 며느리네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였어. 엄마, 진수야, 넌 알아? 엄마가 골방에서 잤다는 거, 손주들이 할머니 방 냄새난다고 했다는 거. 몰랐어. 그래, 넌 몰랐겠지. 너는 항상 회사에 있었으니까. 미경이만 봤으니까.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찾아갈게. 아직은 안 돼. 왜?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엄마. 진수야, 엄마 괜찮아. 정말로. 이제야 엄마답게 살고 있어. 알았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가끔은 연락해줘. 제발. 그럴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해시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진수야? 엄마.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숙이 이모가 알려줬어. 동해시에 있다고. 정숙이? 그래. 엄마 같이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철썩, 철썩, 철썩.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뭐가? 왜 우리를 버리고 나온 거야? 버렸다고요. 진수야, 엄마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집을 팔고 나간 게? 엄마는 그냥 엄마 인생을 살고 싶었어.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그냥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 무슨 소리야? 진수야, 넌 엄마를 언제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본 적이 있니? 무슨 뜻이야?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엄마가 행복한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지. 넌 그냥 엄마를 엄마로만 봤어. 육아 도우미로,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으로. 엄마, 미경이는 더 심했어. 엄마 돈 관리한다고 하더니 엄마 용돈 30만 원 주고 골방으로 쫓아내고 요양원 보낼 생각까지 했잖아. 아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건 몰랐어. 몰랐지. 너는 항상 몰랐어. 미경이만 믿었으니까.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이 울었습니다. 48세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미경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알았으니 됐어. 엄마, 돌아가자.
미경이한테 사과하게 할게. 안방도 다시 드릴게. 아니야. 왜? 엄마는 이제 거기 안 갈 거야. 엄마, 진수야,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혼자서 자유롭게.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억눌렀잖아. 진수야, 엄마는 67년을 살았어. 그중 40년은 내 아빠 뒷바라지하고 30년은 너 키우고 17년은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어. 엄마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 엄마, 이제 남은 시간은 엄마를 위해 쓰고 싶어. 이기적인 거 알아. 근데 한 번쯤은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아들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정말? 응.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 인생이니까.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근데 엄마, 응? 가끔은 연락해줘. 그리고 아프면 꼭 말해줘. 알았지? 그럴게.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이제 서울 가야 돼. 벌써? 응. 미경이한테 엄마 만났다고 전해야 돼. 미경이는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화낼 거야. 근데 이번엔 엄마 편 들 거야. 그래,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아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벤치에 남았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경아,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6억을 그냥 가지고 나가시고 미안하다고요? 그건 내 돈이야. 어머니 돈이라고요? 그 돈은 우리 가족 돈이에요. 우리 가족. 미경아, 그건 내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야. 내 돈이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 혼자 쓸 돈이 아니잖아요. 준혁이 유학비, 수진이 교육비, 다 그 돈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내 돈으로? 당연하죠. 어머니 어차피 혼자 못 쓰시잖아요. 어차피 혼자 못 쓴다. 미경아, 내가 왜 혼자 못 써? 나이가 얼만데요? 67세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돈은 손주들한테 물려줘야죠.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경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그리고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손주들한테 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 미경아, 넌 날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그저 돈 주머니로만 봤지. 무슨 소리예요? 저 17년간 시어머니 모셨어요. 모신 게 아니야. 감시한 거지. 내 돈 못 쓰게. 어머니, 지금 저한테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거야. 며느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앞으로 저희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럴게. 그리고 손주들도 못 봐요. 어머니 선택이니까.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주들을 못 본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 선택이었으니까.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동해시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에서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철썩.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수영장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선생님, 오셨어요. 코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영 연습할 거예요. 네.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평영 연습을 했습니다. 1년 전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50m를 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만에 이렇게 늘다니 기뻤습니다.
68세에 수영을 배우고 있다는 게 수영을 마치고 카페에 갔습니다. 바다 카페였습니다. 순자 언니, 카페 주인 지영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응.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노인정에 갔습니다. 순자야. 순이 할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안녕. 오늘 카드놀이 할 거야. 같이 하자. 좋아. 할머니들과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웃고 떠들고 즐거웠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1년 전만 해도 안색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완전 핀 것 같아. 고마워. 정말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밝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제가 해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준혁이 성적표 받았어. 전교 10등 했대. 엄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사진 보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손주 준혁이가 성적표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네. 우리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하다, 준혁아.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했습니다. 며느리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손주들이 크면 스스로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준혁이와 수진이었습니다. 진수야? 준혁아, 수진아? 엄마, 겨울방학이라서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준혁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수진이도 안았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우와, 바다 보여요. 아이들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짜 바다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1년 동안.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응, 행복해. 미경이는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 근데 애들은 보내주겠다고 했어. 고마워. 미경이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응.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수진이도 잘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원할 때 만나는 거였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손주들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또 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정수기가 놀러 왔습니다. 순자야, 정수가 1년 만에 보는 친구였습니다. 너 정말 좋아 보인다. 그래, 응, 완전 달라졌어. 옛날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그랬나? 응, 근데 지금은 밝아. 행복해 보여. 정수기와 함께 바다를 걸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추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잘한 것 같아. 뭐를? 여기 온 거, 혼자 사는 거.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내가 한 거지. 그래도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행복해. 앞으로도. 응, 너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철썩, 철썩, 철썩.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67년을 남을 위해 살았잖아. 당신 위해, 아들 위해, 며느리 위해.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이기적한 거 알아. 근데 한 번쯤은 이렇게 살고 싶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만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눈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행복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고 동해시에 정착하고 수영을 배우고 새 친구들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잘한 선택이었다고. 이제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봅니다. 수영을 하고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노인정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책을 읽습니다. 소박합니다. 하지만 제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허락 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골방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용돈 30만 원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요양원에 보내졌겠죠.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제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68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퍼집니다. 금빛 바다입니다. 파도가 반짝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저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67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